오늘 준비한 사건은 2021년 7월 24일에 발생한 사건이에요. SBS에서 이미 한번 이 사건에 대한 방송이 됐었고요. 저는 이 방송 내용 그리고 기사 자료와 판결문 자료를 한 번에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마포의 한 오피스텔에서 열린 집들이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26살 황 씨가 새로 취업을 하고 또 직장 근처에 자리를 잡으면서 열게 된 작은 집들이였습니다. 함께한 사람은 황 씨의 남자친구 32세 이 씨, 그리고 황 씨의 친구인 여성 최 씨였어요. 이날 집들이가 되게 길게 이어졌어요. 새벽까지 놀다가 2시 20분? 새벽 2시 20분이 돼서 황 씨 친구 최 씨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황 씨는 친구를 배웅해주기 위해서 1층으로 함께 내려갔습니다. 남자친구 이 씨는 잠들어 있었고요. 그렇게 집들이가 잘 마무리되나 싶었는데 다음날 친구 최 씨가 전화를 한 통 받게 돼요. 경찰이었습니다. 경찰이 최 씨한테 황 씨를 아냐고 물어봤다는 거죠. 지금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다는 거예요. 집을 떠날 때까지만 해도 친구가 배웅도 해줬고 아무 문제도 없었는데 갑자기 몇 시간 사이에 중환자실에 가 있다? 최 씨가 집을 떠난 뒤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다시 시간을 25일 새벽으로 좀 돌려봐야 되는데요. 김 씨가 집을 떠나고 40여 분이 지난 새벽 3시경에 119 상황실로 신고 전화가 한 통 걸려와요. 신고자는 황 씨의 남자친구 이 씨였습니다. 근데 이런 말을 해요. 머리를 옮기려다가 찧었다. 여자친구가 술을 많이 마셔서 기절했다. 머리에서 피가 난다. 구급대가 오피스텔 건물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 황 씨가 이제 의식을 잃은 상태로 1층 로비에 엎드려 있었어요. 집도 아니고 로비였습니다. 머리에 출혈이 보였고요. 심정지 상태였어요. CPR로 간신히 심장은 뛰기 시작했는데 이미 골든타임을 넘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뇌사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부모님이 이 소식을 접한 게 새벽 4시가 조금 넘었을 때였어요. 병원 연락을 받고 이제 병원으로 왔는데 이미 딸은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였던 거죠. 그렇게 뇌사 상태로 3주라는 시간을 버텼는데요. 결국 황 씨는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8월 17일에 사망하게 돼요. 사인은 척추동맥, 뇌바닥 동맥 파열 및 외상성 뇌저부 지주막하 출혈, 목의 과신전, 과골절 손상이었습니다. 심하게 꺾였다는 거예요. 이게 과연 이 남자친구 말대로 술 취해서 벌어진 단순 사고가 맞을까요? 오피스텔 CCTV 확인해보면 알겠죠. CCTV에는 이 씨의 주장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전해드리는 내용은 이 사건에 관련된 판결문 내용 그리고 SBS 방송 내용을 참고로 했어요. 방송에서 누락된 부분들도 함께 정리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 순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25일 오전 2시 23분 친구를 배웅해준 황 씨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20분이 채 지나지 않아서 41분경에 갑자기 그 남자친구 이 씨가 자고 있었잖아요. 근데 오피스텔을 나서는 거예요. 가방을 메고 있는 걸로 봐서는 아예 그 집을 떠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황 씨가 이 씨를 서둘러 따라 나와요. 신발도 신지 않은 상태로 따라 나와요. 뭔가 상황이 좋지 않아 보이죠. 황 씨는 엘리베이터 문을 딱 막고 서서 이 씨에게 계속 뭔가를 이야기합니다. 이 씨는 계속 자리를 피하려고만 했었고요. 두 사람의 실랑이가 1층까지 이어지고 남자친구를 따라서 1층까지 내려온 황 씨가 출입구 근처에서 또다시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이 씨가 자리를 떠나려고 하면서 갑자기 사건이 벌어져요. 황 씨가 1층 복도를 걸어가는 그 남자친구 이 씨의 뒤를 쫓아가서 머리채를 잡은 거예요. 이때부터는 이 씨도 격분하기 시작합니다. 황 씨의 양팔을 잡았고요. 건물 유리벽에 몸과 머리를 10여 차례 강하게 부딪히게 해요. 그 충격에 황 씨가 넘어졌고요. 벽돌 계단에 머리가 찍혀요. 그 충격으로 이제 일어나지 못하고 4분 동안 바닥에 기절한 상태로 있었어요. 그런데 이 씨가 이때 이 황 씨를 몸으로 눌러서 제압하는 듯한 행동을 해요. 그리고 잠시 뒤에 황 씨가 어떻게 정신을 다시 차리고 몸을 일으켰는데 그때서야 이 씨는 황 씨를 놓아주고 건물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황 씨는 벽에 기대서 이 씨의 뒷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신은 좀 차렸지만 비틀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폭행이 이게 끝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씨가 건물 밖으로 나갔잖아요. 근데 얼마 뒤에 다시 건물로 들어와요. 차 키를 두고 나간 거예요. 다시 오피스텔로 들어가서 이제 키를 가지고 1층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몸싸움이 생겼던 그 출입구 근처에서 이 두 사람이 다시 마주쳐요. 여기서 또다시 이야기를 나누는데
황 씨가 이 씨의 뺨을 때린 거예요. 이 씨는 여기에 또다시 격분을 했고요. 황 씨를 바닥에 쓰러뜨린 다음 주먹으로 어깨를 한 차례 때립니다. 이게 2차 폭행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끝나질 않아요. 이후에 이 씨가 건물 밖으로 나갔는데 황 씨가 또다시 이 씨를 쫓아가더니 이제 뒤통수를 또 때린 거예요. 이 씨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황 씨를 눕혀서 주먹으로 어깨를 2회 때립니다. 새벽에 싸우는 소리가 이제 이웃들이 들을 정도로 좀 컸는지 한 주민이 문을 열고 나와서 그 모습을 봤었대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되게 크고 두 사람 다 상당히 흥분한 상태였다. 남자가 가려는 걸 여자가 잡으려는 상황이었다. 네가 왜 나를 때리고 가냐 뭐 그런 느낌이었다라고 이웃은 기억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주민이 밖으로 나오니까 그 주민을 보고 이제 왔던 길로 되돌아가요. 그래서 이 주민이 아직 뭐 이성이 있구나, 뭐 정신이 없는 건 아니구나, 대화로 해결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넘깁니다. 근데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지게 된 거죠. 둘이 다시 이제 오피스텔 건물 1층으로 돌아왔는데 이번에는 이 반대로 남자친구 이 씨가 황 씨를 쫓아오면서 뭔가를 계속 말해요. 그래서 황 씨가 다시 때리려고 했더니 이 씨가 황 씨를 밀쳐버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두 사람 모두 CCTV 사각지대로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5분 뒤에 황 씨가 의식을 잃고 축 늘어진 채로 엘리베이터 CCTV의 모습을 드러내요. 이 씨는 황 씨를 질질 끌어서 엘리베이터에 태웁니다. 이렇게 축 늘어지기 직전의 상황, 그러니까 4차 폭행인데 이 모습은 카메라 각도상 녹화가 되지를 않았어요. 이 씨는 황 씨를 마치 짐짝을 옮기듯이 엘리베이터로 옮겨서 오르내렸고요. 1층 현관 입구에 옮겨놓고 119에 신고를 해요. 문제는 이 과정에서 황 씨의 머리와 목이 수차례 부딪히고 꺾였다는 거죠. 엘리베이터로 끌고 가다가 황 씨를 떨어뜨려서 뒷머리가 바닥에 부딪히기도 했었고요. 신고 이후에 엘리베이터 밖으로 끌어낼 때도 이마가 바닥에 부딪혔었어요. 힘없는 사람이니까 그대로 떨어졌을 거고 충격도 좀 컸을 겁니다. 이렇게 경찰은 폭행 사실을 확인했고요. 이 씨를 바로 소환해서 조사를 진행해요. 그리고 이틀 만에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합니다. 이때까지는 황 씨가 사망하기 이전이어서 이제 상해 혐의가 적용이 됐었는데 법원이 정말 예상치 못한 결정을 내립니다. 구속영장을 기각한 거예요.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서 도주 우려가 없고 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져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는 게 이유였어요. 그렇다고 해서 불구속 상태가 된다는 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당시에는 불구속 상태로 조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이 씨는 사회로 다시 돌아와서 버젓이 회사를 다니면서 일상생활을 이어갑니다. 이후에 황 씨가 사망하면서 상해치사 혐의로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불구속 상태였어요. 황 씨의 장례식장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까지 때린 건 아니고 갑자기 쓰러진 게 본인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는 말을 해요. 사람 목숨이라는 게 단번에 끊어질 때도 있죠. 때에 따라서는. 근데 생각보다 쉽게 끊어지지 않는 게 또 사람의 목숨이거든요. 유족들은 국민청원을 통해서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해자는 운동을 즐겨하고 응급구조사 자격증도 가지고 있는 30대 남성이다. 쓰러진 딸의 생명이 위험하다는 걸 몰랐을까? 응급구조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정신을 잃고 쓰러진 딸을 끌고 다니며 상해를 입혔다. 가해자는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술에 취해 스스로 넘어졌다는 허위 신고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가해자는 딸을 다른 곳으로 옮긴 뒤에 한참이 지나서야 119에 허위 신고를 했다. 쓰러진 딸을 일부러 방치해 골든타임을 놓치게 했다. 살인 의도가 있었음이 분명하다라고 주장을 해요. 무려 53만 명의 서명으로 이어졌고요. 마침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 경찰이 추가 수사를 했었어요. 경찰은 이틀 뒤인 17일 이 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해요. 다만 검찰 또한 이 씨에게 살인 의도가 없었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상해치사 혐의를 유지합니다. 이건 유족 면담 그리고 법의학 자문, 현장 실황조사, CCTV 영상 대검 감정 의뢰 등의 보완 수사를 통해 정해진 내용이고요. 결국 검찰과 재판부는 이 사건을 살인사건으로 보지 않았던 거죠. 그 이유는 제가 재판 과정을 통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근데 유족 측 생각은 달랐어요.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라고 호소를 했던 거죠. 평생 애지중지 키운 하나밖에 없는 딸이 단 10분 만에 연인으로부터 맞아 죽었다. 단지 가해자의 주장만으로 살인죄의 혐의를 벗어도 되는지 참담한 심정을 감출 길이 없다. 이 씨는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고 살인죄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검찰은 이 씨의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해서 수사를 했고요.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10월 6일에 재판에 넘깁니다. 먼저 판결문에 있는 범죄 사실 내용을 토대로 사건 경위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판결문에는 앞선 그 CCTV 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부분도 적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2019년 은행 인턴 사원 동기로 처음 만났고요. 2020년 12월부터 교제를 시작합니다. 근데 교제를 하면서부터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이 씨의 과거 이성관계, 황 씨 몰래 성인 동영상을 시청하는 문제, 임신을 하는 경우의 책임 문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자주 다투고 화해하고 이런 일들을 반복을 했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실제로 황 씨가 임신을 했던 건 아니었고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런 상황이면 넌 어떨 것 같아? 이런 거에 대한 의견 차이로 인한 싸움이었던 거죠. 두 사람은 인턴 동기들한테 알리지 않고 비밀 연애를 합니다. 그런데 좀 지나서 동기들에게 연애 사실이 알려지게 돼요. 그때 남자친구 이 씨가 좀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고 했는데, 사망한 황 씨 친구들에 의하면 비밀 연애를 요구했던 건 이 씨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비밀 연애를 요구했었냐? 이 씨가 그 동기 그룹 내에서 다른 여자와 썸을 타는 듯한 정황이 있었던 거죠. 이 문제가 두 사람 다툼의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한번 있었대요. 이 두 사람이 이 씨 휴대폰을 같이 보다가 그 같이 인턴을 했었던 언니한테서 생일 축하 메시지가 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씨가 거기에다 답장을 하기를 넌 특별하니까 이런 말을 섞어서 답장을 한 걸 본 거예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여자친구 황 씨에게 다른 여자랑 자고 싶다, 이런 말까지 했었다고 합니다. 친구 입장에서는 황 씨가 이렇게 자존감 낮은 연애를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던 7월 24일에 황 씨 오피스텔에서 집들이가 열렸던 거죠. 말씀드린 대로 새벽 2시 20분에 황 씨가 친구를 배웅하고 돌아옵니다. 근데 이때 황 씨가 이제 남자친구가 잠들어 있으니까 좀 휴대폰을 열어봤었나 봐요. 아무래도 이거는 이게 믿음의 어떤 신뢰 부분이 이미 이 커플이 깨져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휴대폰을 좀 보게 됐던 것 같아요. 혹시 또 다른 여자랑 문자를 하진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이제 친구들이랑 나눴던 메시지를 봤는데, 여기에 황 씨랑 이 씨가 연인 간에 다툼을 했던 이야기를 이 씨가 친구들한테 다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 내용을 황 씨가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화가 나서 이 씨를 깨웁니다. 우리끼리 다툰 내용을 왜 친구들한테까지 알리냐 따져 물어요. 그렇게 말다툼을 하다가 이 씨가 이야기하기 싫다면서 그럼 그냥 헤어져, 이렇게 말을 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요. 황 씨가 그런 이 씨를 붙잡으려고 쫓아나왔던 거예요. 신발도 못 신고. 이 씨는 황 씨를 밀쳐서 침대 위로 넘어뜨리고 오피스텔을 나섭니다. 이때부터 앞서 말씀드린 그 CCTV 촬영 모습 1, 2, 3, 4차 그 폭행이 다 진행이 됐었던 거죠. 자, 그러면 사각지대에서 이뤄졌던 4차 폭행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냐? 판결문 내용은 이래요. 2시 56분경에 황 씨가 이 씨를 다시 때리려 하자 격분한 이 씨가 오른손 주먹으로 때릴 것처럼 위협을 했다. 황 씨를 벽 방향으로 몰고 간 후에 저항하지 못하는 황 씨의 왼쪽 어깨를 수회 때리고 밀쳤다. 황 씨의 머리와 목이 크게 흔들리는 충격을 가했고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지게 했다. 이후에는 새로운 행적까지 드러납니다. 이 씨가 119 신고를 했었잖아요. 그 이전에 112에 먼저 신고 전화를 했었던 거예요. 그 기록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2시 57분경에 서로 약간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어서 그러는데 혹시 와줄 수 있냐? 왜 자는 척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을 해요. 그리고 나서 다음 이야기는 하지 않고요. 다시 연락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전화를 끊습니다. 이후에 이 씨는 5분 동안 의식불명인 여자친구 황 씨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다가 119에 신고를 했어요. 이후에는 황 씨를 엎드려 있는 상태 그대로 바닥에 방치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폭력 행위로 황 씨는 척추동맥, 뇌바닥 동맥 파열 및 외상성 뇌저부 지주막하 출혈, 목의 과신전, 과골절 손상을 입게 돼요. 그렇게 이제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사망에 이르게 된 거죠. 재판에서 이 씨는 혐의를 다 인정합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를 죽음에까지 이르게 할 생각은 전혀 없었고 이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을 참작해달라라고 주장을 해요. 반면 검찰은 피해자가 숨졌음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유족으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했다라면서 이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합니다. 2022년 1월 1심 재판부는 이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어요. 재판부는 범행 방법 그리고 범행 경위를 근거로 해서 살인의 고의에 대해서는 부정을 합니다. 이 씨가 피해자의 어깨를 때린 것에는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동맥 파열은 폭행이 아닌 옮기는 과정에서 목의 과신전 과골절에 의한 것이다. 라는 것이 재판부가 들었던 이유였습니다.
4번에 걸친 폭행과 그로 인한 무방비 상태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고 그래서 사망에 이르렀다는 거죠.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의 범행으로 26세의 젊은 나이에 삶을 마감했고 유족은 형언하지 못할 고통을 느끼며 강력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속해서 폭행하는 관계가 아니었고 감정 충돌 중 우발적으로 폭행하면서 상해치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교제살인, 그러니까 데이트 살인 내지 폭행살인의 일반적인 유형으로서 살인에 이르는 경우와는 상황이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데이트 살인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일반적인 유형과 이 사건은 그 상황이 다르다라고 덧붙인 거예요. 정신을 잃고 쓰러진 황 씨를 질질 끌고 다닌 거, 그리고 곧장 신고하지 않은 그 행위 자체가 살인을 방치하는 행위가 아니냐라는 주장도 있었어요.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것 자체가 살인이라는 주장인 거예요. 하지만 재판부는 이 씨가 살해 의도를 가지고 황 씨를 방치했다 이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적절한 구급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부주의하게 이동을 시키면서 상태를 악화시킨 것일 뿐 그 자체를 살해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거죠. 우발적 상해치사 양형 기준상 그 권고형의 범위를 보면 징역 3년에서 5년형이에요. 근데 지금 이 씨한테는 재판부가 7년을 선고했잖아요. 그래서 재판부가 특별히 판결문에 이 부분을 언급합니다. 피고인이 진정으로 사과하고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해서 그 양형 기준의 상한이 5년이잖아요. 이 상한을 벗어나서 징역 7년을 선고한다. 이 사건의 경우 그 양형 기준상의 권고형 범위를 초과해서 오히려 과하게 선고한 거다. 이거를 강조하는 내용인 거죠. 황 씨의 유족은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서 검찰이 항소해 주길 바란다. 안 되면 1인 시위라도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힙니다. 그렇게 양측 모두 항소했고요. 항소심이 진행됐는데요.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1심과 같았어요. 이 씨 측은 항소심에서 상해치사가 아닌 폭행치사가 적용돼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망이 예견 가능했음에도 폭행을 행사했고 이 씨가 죄책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 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어요. 그리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 씨가 황 씨의 머리를 직접 가격했다고 추정할 근거가 없어서 범행 수법이 잔혹했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황 씨의 어머니는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주장해요. 본인 자식이라고 생각하시고 사건을 조금만 더 진실되게 바라본다면 왜 살인죄가 적용돼야 하는지가 나온다. 대법원에서는 아이의 사망에 대한 진실을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린다. 라고 호소했는데요. 무슨 이유에서인지 양측 모두 상고하지 않습니다. 상고 기한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고요. 그렇게 이 씨의 7년형이 확정됩니다. 사건은 그렇게 상해치사 사건으로 마무리됩니다. 1심 재판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21년 9월 16일 트위터에 올라온 게시물인데 퇴근길 4호선을 탔는데 지하철 기관사분이 안내방송을 했다. 가족이 얼마 전에 데이트 폭력으로 사망했다. 국민청원 올렸으니 관심 부탁드린다. 이런 안내방송이 불편하시겠지만 이렇게밖에는 알릴 방법이 없다. 양해해달라. 이런 내용의 안내방송을 했다라는 글이 트위터에 올라왔던 거죠. 해당 기관사는 황 씨의 가족이었습니다. 이 일로 해당 기관사는 사적인 이야기를 방송했다는 이유로 운전 업무에서 제외됐고요. 관련 교육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그날 사각지대에서 벌어졌던 일이 과연 이전에 카메라에 잡힌 그 정도의 폭력이었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한순간에 사망할 수도 있지만 목숨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끊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황 씨가 사망했던 그 원인들, 이런 것들이 과연 재판부의 판단대로 이동하는 과정상에 있었던 부주의함만으로 생길 수 있었던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을까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